7월 달에 환율이 내리는 과정에서는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도 확 줄었거든요. 6월까지가 이제 엄청난 금액을 팔았고, 네네. 그러니까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빼고 한 달 동안 순매도했을 때는 하루 평균 한 22억 달러, 23억 달러를 팔았어요. 근데 올해 반도체 수출이 정말 잘 돼서 네. 무역수지 흑자가 엄청 증가했거든요. 6월 달이 무역수지 흑자가 한 18억 달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네. 작년에는 3.1억 달러, 3.1억. 예, 하루 평균. 예. 근데 올해 6월 달에는 18억 달러가 조금 안 되긴 했는데 그렇게 6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던 거는 그거보다 더 많이 팔았던 거죠. 네. 그런데 7월 8일부터인가는 오히려 순매수 하는 날도 많았고 7월 달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 한국 주식 순매도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 이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로 들어오는 무역수지 흑자의 영향력이 7월 달에는 확 커진 거죠. 그러면 7월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 7월에는 개인이든 그렇고, 외국인이든 예. 어떤 7월 이후로는 해외에서 벌어들여오는 돈이 많아지니까 예. 원화 밸류가 올라갔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코스피는 왜 빠지는 거예요? 해외에서 벌어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면 회사의 이익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때 이제 그 간과하기 쉬운 게 예. 우리는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을 적절하다고 간주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열광하는 주식은 과대평가되기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지만 삼성전자 과대평가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 전망이 좋은 상황에서 높으면 그건 적정한 가격이지만 네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00억 달러짜리 기업이 있는데 네. 이걸 시장이 10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면 네. 거품이잖아요. 거품이죠. 근데 사람들은 1000억 달러가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100억 달러가 적정 가격인지 이걸 구분하기 힘들죠. 근데 이거는 웬만한 시장 전문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한테 네. 주식 사도 돼? 얘기하면 보통은 그 회사를 다니고 또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아는 실적과 향후 1년 뒤 예상되는 실적은 잘 알 수 있지만 이 주가가 향후 1년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10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배 금액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가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책에 보면 좋은 주식하고 좋은 기업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좋은 기업이지만 네. 이 기업이 현재 시점에 적정한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평가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좋은 주식은 아니다. 이런 취지죠. 기존에 워낙 많이 상승했기 네. 때문에 그 과도한 주가가 좀 빠지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한국 주식을 되게 단순하게 봅니다. 네. 한국 경제가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미국으로 비교하면 4배고요. 일본, 중국, 인도에 비하면 2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GDP. 크네요. 예. 그래서 코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이고 결국 주가라는 건 미래에 벌어들이는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게 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가를 가중평균한 코스피 지수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년치 월별 수출액과 네. 코스피 지수 그래프를 그리면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근데 최근 몇 달간 너무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안 맞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주가가 하락 요인이 어떤 순수출 증가라든지 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비싼 것이 하락 요인이었다. 그렇죠. 뭐 이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비싼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네네.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코스피와 이 월별 수출액 현재 월별 비율로 수출액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지금은 5천과 6천 사이 적정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적정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수출 계약이 이제 최근에 반도체 산업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건 네. 기존과 달리 장기 공급 계약 이게 구조적으로 많아졌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 이게 장기 계약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기존과 달리 이제 수출 시적 전망을 조금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걸 이제 땡겨서 반영해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큰일 그래서 났는데. 제가 너무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도 일부는 과대평가는 있을 수 있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 딱 듣는데 갑자기 소름이 빡 돋은 게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과거에 조선주가 끌고 가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플랜트들 그 심지어 그때 해상 플랜트들 수주까지. 왜냐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시점에 전부 다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주식까지도.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막 치고 나가던 옛날에 그 2007년이었나요? 7년이었는지 9년이었는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막 꺾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 반영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막 그거 취소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예. 그거 막 최근에 주가 하락할 때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이 나왔죠. 이게 정말 고정된 계약, 확정 계약처럼 보이지만 네. 나중에 이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장기 계약을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언제 깨지 그거 그 사람들도 깨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막 그거 하고 막 소송하고 막 난리거든요. 예. 그럴 수 있겠구나. 아유 어떡하냐 이거 하이닉스. 저는 애한테 하이닉스 사줬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지금 호황이 끝났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니까 예. 여기서 끝이라고 여기서 끝이라고 할 수는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저는 이제 기존의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아니죠. 예. 주가라는 시장 가격은 한 방향으로 갈 때는 네네. 시장 관성이 따라붙는데 네. 사실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뭔지 몰라도 일단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라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 가격이 이렇게 갈 때 가속도가 붙을수록 시장 정보량도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네. 사람들도 더 많이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거리 두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자꾸 동하고 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네. 그 마젤란 펀드의 역설이라고 해서 네. 그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 운영했던 그분이 이제 월가의 영웅 쓴 네, 네.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운영했던 1977년 5월부터 1990년 말까지 네. 정말 눈부신 상승을 했었고 그때 미국 주식이 워낙 좋을 때라 네. S&P 500도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마젤란 펀드는 훨씬 더 많이 상승했고 그 당시에 엔비디아급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아마 재투자를 했으면 그 기간 동안 거의 30배 가까이 그 자산을 불릴 수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 그 펀드를 산 사람들. 예, 당연히 이익 본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손실 본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피터 린치가. 펀드는 올라갔음에도. 예, 그렇게 좋은 종목을 투자했지만 네. 투자자 개별로 봤을 때는 손실 본 사람들이 더 많다. 그 얘기는 가속도 붙어서 올라갈 때 거의 끝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시공을 초월해서 어느 종목에나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무룩도록 못하겠는데. 이거 올리면은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 산 사람이 다수라고. 다수에게 이제 칼침을 놓는 내용이들. 편집. 일단 받아들이실 때 저는 약간 네.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예.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들으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럼 지금 현재 환율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환율 현재 구간에 대해서 더 하락이 열려 있을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정도가 어떤 적정 수준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정 수준을 얘기하면 그 어떤 모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정 수준은 다르게 나와요. 거시경제 모델만 적용하면 일반적인 그 방식으로는 1,200원대 지금 나오고요. 정부나 높은 분들은 아마 1,300원대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아, 제 네. 추측인데. 네, 네.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결국 자본 움직임이 환율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 자본의 움직임이 반영하고 있는 시장 가격, 뭐 금리라든가 채권 시장 가격이나 네. 주식 시장의 가격이나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시장 가격 기준으로 이제 그쪽에 특화돼서 시장 적정 환율 뽑으면 오늘자 기준으로 한 1,480원 정도 1,480원. 보였거든요. 아, 그럼 밴드가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예. 딱 단일 숫자로 지금은 얼마가 적정 환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근데 또 시장을 볼 때 시장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단 시장 가격은 가던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네. 좀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환율이 하락하는 관성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슬로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환율 변동 요인에는 자본적 이동의 주 요인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본적 이동 요인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점이랑은 약간 좀 반대되는 게 있는 게 지금은 자본적 요인보다 순수출 그쪽 비중이 더 높아져 있다 시장에서는. 근데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적 이동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한 200원 정도가 된다. 거시경제 모델로 뽑았을 때 1,200원대였고 한 200원 정도의 그게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두 개의 요인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펀더멘탈 1,200원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양쪽을 같이 고려하는 게 맞겠지만 네네. 시장 가격이 영향을 줄 때 메커니즘을 보면 조금 다른 게 경상수지는 특징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꾸준한 특성이 있잖아요. 평탄하죠, 평탄. 오늘 뭐 큰 금액을 팔았는데 내일은 조금 팔고 이 변덕이 심하진 않고 그러니까 네. 특히 달러 많이 파는 수출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하루하루 파는 물량이 큰 차이가 없어요. 깔려 있는 거구나. 예. 근데 시장 가격이 체결될 때 보면 주식 가격을 주가를 생각해도 네. 갑자기 큰 물량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는 물량은 호가마다 조금씩 걸려 있는데 사는 물량이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면 호가를 다 뜯으면서 파바박 올라가잖아요. 네. 기업들이 파는 물량은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반면에 살 때 자본 물량은 자본에서 창출되는 사는 물량은 단기간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자꾸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큰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임원분이 아니 사는 물량, 파는 물량 결국 만나서 같은 물량이 거래량으로 딱 체결되는 거니까 어쨌든 사는 물량, 파는 물량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살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팔려는 사람은 30명밖에 없으면 호가 자체가 이제 체결될 때마다 자꾸 뛰는 거죠. 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자꾸 뛰는 거죠. 근데 작년 1년간에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계정에 자본 통계가 있거든요. 그 금융계정에 보면 직접 투자로 나가는 자본, 그러니까 한국 자본은 나가는 게 많고 외국 자본은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 FDI, 직접 투자 금액으로 보면 작년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외국 자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것보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라는 건 공장 짓거나 한국 기업 M&A 하는 거 그것보다 한국 자본이 외국 기업 M&A 하거나 아니면 공장 짓는 이 금액이 거의 3배 가까이 많았거든요. 한국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보다. 그런데 이건 지금 직접 투자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외하면 간접 투자예요. 우리가 미국 주식 사거나 미국 채권 미국 국채 사거나 연기금도 미국채, 미국 주식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간접 투자인데 외국 자본도 한국에 간접 투자 하잖아요. 작년 1년간 간접 투자도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온 것보다 한국 자본이 밖에 투자한 게 한 2.7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산 선호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한 값이 한 200원 정도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긴 저는 이제 국장만 하거든요. 국장 계좌인데 ETF는 S&P 500을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덱스지만.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상 해외 투자인 거잖아요. 기타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로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자본적인 선호 자체가 바뀐 거구나. 이 자본 시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S&P 500을 기본으로 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막 코덱스 200 이런 걸 기본으로 깔았었는데 이 변동성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저는 되게 낮아졌어요. 원래 어떤 지수를 산다는 거는 시스템에다 투자한다. 근데 움직이는 게 뭐 이오 테크닉스처럼 움직여 버리니까 이런 말 특정 종목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니까 그게 한 200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 3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결국 그 반대쪽은 수출로 들어오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거래량은 같은 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움직임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그렇게 커버리면 20-30% 많은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 3배나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가 체결될 때마다 호가 자체가 자꾸 뛰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본은 나가는 건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 자본도 같이 나갔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자본이 워낙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본 움직임에서 또 환율이 계속 상승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7월 달에는 일단 그게 확 줄어서 환율이 내리는 상황에 이제 반도체 수출 금액은 커졌고 7월 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일단 하이닉스가
미국의 나스닥 ADR 상장하면서 들어온 자본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수출 많이 하면 이제 수출 그 달러가 계속 쌓이는데 네.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안 파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기업들한테 좀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고 달러 팔으라고. 네, 그래서 아 진짜요?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환율에 많이 내릴 수 있었죠. 와,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제 그런 협조가 들어가는구나. 환율도 환율인데 저희 금리 방향도 뭐 물론 그런 자본적인 선호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한국은행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영향이 있는데요. 네네. 장기간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와 네.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그렇게 그 상관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영향이 밀접하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로직대로 움직이는 구간은 딱 보면 네.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올렸을 때 네.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그 양국 간의 금리 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네네. 한국이 금리 올릴 때나 금리 내릴 때는 크게 영향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 확실히 미국의 금리 변동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금리라는 게 환율 변수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변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데 영향을 예, 예. 미치긴 하는데 문제는 워낙 주식 자본의 이제 들락날락하는 움직임이 워낙 크니까 예. 변동성이 크니까 주식 자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란 전쟁 네. 이런 것들도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환율은 워낙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리를 보면 뭔가 보이는 것처럼 환율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금리 이외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워낙 많다고 봐야 됩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크죠, 환율이. 근데 환율이 약속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그걸 그대로 다 전가하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기업이 흡수하면서 버티는 국면도 있고 네. 그리고 전가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그냥 떠안고 가야 되는 업종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경제 주체들도 있겠지만 근데 기업이 그렇게 범퍼로 가지고 있는 달러 그냥 다 팔으라고 했다면서요, 지금은. 그쵸 많이 네. 나왔죠. 그러면은 물가에 대해서 참 이게 얘기가 민감하네. 아니, 그런 인플레이션에 아무래도 그럼 영향이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런 환경은 일단 조성이 된 상태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 뭐 환율이 좀 내려갔으니까 네. 수입 물가도 조금 내려갈 여지는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금리도 올렸고 환도 좋아졌고 이러면은 뭐 올해 물가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일단 유가가 네. 뭐 전쟁 전보다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라 네. 유가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도 높아졌고 네. 결국 수출 호황 때문에 성장률 전망 높아지고 사실 유가만 오른다고 끝이 아니라 네. 원유에서 파생되는 부산물들이 우리 소비할 때 많은 재료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생활 전반의 물가를 조금씩 올리는 걸 고려를 하면 물가가 이제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또 지금 예. 이란 요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예. 아, 그 호르무즈 열린 거 아니었어요? 아, 아직도 안 열렸어요? 지금도 네. 선박 식별 장치 키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선박 몇 척인지를 보면 네네. 전쟁 전에는 하루에 뭐 100척이 훨씬 넘어갔는데 양방향 다 합하면 네. 지금은 하루에 10척이 안 돼요.